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11장이고요. 그 인공신경망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훈련하고 미세 튜닝하는 과정을 배울 건데 특히 이제 그 얕은 신경망이 아니라 이제 심층 신경망을 만들 거니까 그 층이 레이어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단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이제 체인로에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쭉 학습해 가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작아져서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심층신경망 같은 경우 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뭐 레이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전이학습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굉장히 느려져.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훈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파라미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를 풀어야 문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과적합이 발생할 우려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오늘의 주제들이고, 뭐 그레디언트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요거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초기화를 잘 한다거나 활성함수를 잘 쓰는 방식 혹은 뭐 배치 정규화나 뭐 그레디언트 클리핑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없어서 전이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혼이학습을 하면 되죠. 전이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랑,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여기 있네요. 학습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 속도 저하 문제를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과적화 문제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뭐 에런 L2, 뭐 드롭아웃, 뭐 몬테칼로 드롭아웃, 맥스 노름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규제를 과적합을 대응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책에서는 요거 하나가 한 챕터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네 개를 의욕적으로 다 합쳐놔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분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걸 넘어가고 일단 우선 그레디언트 소시 문제, 폭주 문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역전파 알고리즘에 따라서 학습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 목표 그 타겟 펑션 혹은 뭐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그거와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백단으로 쭉 가면서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전폐해 가면서 이제 그 각각의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데, 이때 문제는 과거 이게 심층 신경망, 그러니까 신경망의 레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위층, 낮은 층, 그 입력과 가까운 층으로는 그레디언트가 뭐 소실이 되거나 혹은 뭐 폭주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2000년대 초까지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못 써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0년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자비어라고 하는 자비어, 뭐 벤지오 이런 사람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관련된 논문을 뭐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로지스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 함수로 썼었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가 저 여기 나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그 커질 경우에 요 경우에서는 값이 이쪽 라인에서는 이 기울기가 그레디언트인데 이 기울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막 쌓여가. 그럼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가중치가 학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쓰지 말고 이 렐루라는 걸 쓰자. 요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양끝 크거나 작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 쓰지 말고 다른 활성함수를 써서 특히 렐로를 쓰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보시는 게 여기 밑에 있었네.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요 끝단에서 요 기울기가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렐로 얘기는 뒤에 나오고 우선은 초기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글로릭과 벤지오라는 사람들이 이제 분이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잘 해봐요. 잘하면 이런 그레디언트가 소지되는 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값이 이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초기화를 그냥 아무렇게나 0으로 하거나 뭐 랜덤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입력층과 그 연결 출력층의 연결 개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입력층과 그 각 층의 그 여기죠. 각 층의 출력에 대한 분산이 입력에 대한 분산 같은, 그러니까 입력층의 분산과 출력층의 분산 어느 정도 일치시켜줘서 얘가 막 한쪽으로 막 쏠리거나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초기화 방법을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요 방식인데, 그래서 결국 그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 출력층의 그런 분산을, 그 입력층의 분산과 출력층의 분산을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에 역수를 써보자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의 그 한쪽으로 쏠림이 줄어들면서 기울기가 너무 0으로 퍼지는 걸 막아주면서 그 아까 그레디언트 소시 문제를 좀 완화시켜 주더라라는 게 이제 요 첫 번째 아이디어였는데, 요건 뿐만 아니라 요 두 번째 아이디어에서는 이제 요거를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층의 2분의 1로 해봤더니 또 괜찮더라. 그리고 이제 그 르쿤이라는 사람이 분이 제안한 거는 그럴 거 없이 그냥 입력 2분의 1도 필요 없어. 입력분의 1로 이제 출력 그 부분에 이제 분포를 맞춰주면은 어 그 아까 문제가 그 그레디언트 소시가 폭주 문제가 좀 완화되더라. 그 얘기를 그렇게 논문으로 입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베리언스 스케일링 초기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요게 지금 보면은 모분의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이제 숫자 1이나 2가 이제 스케일이라는 변수고, 요 밑에 사용하는 여기 평균으로 하느냐 뭐 입력단의 걸로 하느냐 출력단의 걸 쓰느냐 이거를 이제 모드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신 요 렐룬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입맛에 따라 요 스케일과 모드를 바꿔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 있다. 뭐 요 당시에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뒤에 이제 배치 전기화 같은 게 뒤에 설명들이 배치 전기화 나오면서 이제 잘 안 쓰죠 이제는. 이제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고. 고급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함수 아까 말씀드린 시그모이드가 아까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요 가중치가 커졌을 때는 이제 그 뭐냐 포화 상태가 돼서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렐루라는 게 나왔죠. 렐루라는 게 이제 아마 앞쪽에 나와서 여기 자세하게 안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리키렐루잉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치가 0보다 크면 아예 그냥 그대로 쓰고 0보다 작으면 아예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음수 부분은 아예 무시해버리지만 대신 양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요거 기울기, 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기울기가 아까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요거 기울기가 없어지는 요게 없어지기 때문에 뭐 학습이 잘 되더라. 깊은 신경망에서도 잘 되더라. 라는 게 이제 렐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렐루도 문제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음수 쪽은 또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쌓이면 전체 신경망 내에서 이제 학습이 안 되는 죽은 렐루라고 하는데 뉴런이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게 막 늘어난다. 그래서 리키 렐루라는 놈은 이제 여기다가 살짝 기울여 주는 거예요. 살짝. 음수는 뭐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고 살짝. 그래서 이 죽은 렐루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서 디테일하게 읽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개념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엄청 많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해결했고, 그다음에 L라는 건 이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잖아. 그 직선 말고 약간 좀 곡선으로 원만하게. 왜냐면 이게 여기서 미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예 0으로 해놓고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여튼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곡선을 이제 익스포넨셜을 써가지고 주고 그게 L로. 그리고 셀로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정규화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아무튼 그림을 보면은 엘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돼서 이제 어디서든 미분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셀로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밑으로 내려간 건데 이게 준 이유가 이게 그 뒤에 설명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를 했는데 자기 정규화라는 걸 해요. 그 자기 정규화가 뭐냐면은 신경망이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절하게 분포를 유지한다는 거죠. 학습이 진행함에 따라서 네트워크 스스로 정규화를 한다. 그러니까 정규화라는 게 결국은 어떤 뭐 표준 평균을 구하고 평균 내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서 이제 유치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세 개를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셀루를 쓰는데 셀루가 엘루에다가 요 알파 값이 있잖아요. 알파 값을 1.67로 설정하면 이제 셀루가 되는데 1.5배 정도. 뭐 아무튼 그 셀루를 쓰고 그 다음에 르큰 초기화가 뭐냐면 앞에 나왔어요. 요거. 분포가 출력 분포가 이제 입력의 분포와 같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르큰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는데 뒤에 설명한 알파 드롭이라는 거 드롭아웃을 쓸 거거든요. 이거 설명 뒤에 나와요. 요 세 개를 쓰면 이제 요 원하는 대로 신경망이 일정한 그 전체적으로 일정한 분포를 스스로 이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요게 쓰인다. 뭐 근데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요걸 허용하면서 이거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걸 쓰게 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자기 정교화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나오고 말은 어려워도 쓰긴 편해요. 그냥 여기다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셀로 쓰고 루큰 정교화 쓰면은 댄스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애드온 해나가죠. 플래트 입력 받고 100개를 레이어를 100개를 박아요. 100개를. 대신 이제 셀로랑 루큰으로 자기 전교화 되도록 100, 그 100개짜리 파라미터를 가지는 100개짜리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쓰이는 그 데이터가 그 엠리스트 패션 데이터 뭐 이런 걸 있는데 이게 10개짜리 클래스를 가진 분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이 10이고 소프트맥스로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핫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로스로 러닝 레이스하고 매트릭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리스트 패션을 불러와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이미지예요, 이게. X 트레인 값이, X 값이. 그래서 이미지가,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을 255로 나눠주고, 그리고 아웃풋이 10개인데, 10개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클래스 이름.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정규화를 시켜줘요. 입력을 평균하고 아까 요거 0에서 1로 만든 걸 다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 정규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이제 셀로랑 자기 정규화를 쓴 거 물론 알파 들어봐서 안 썼지만 셀로랑 리콘 정규화를 썼는데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이렇게 나와요. 0.76 정도의 액큐레시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렐로랑 그리고 허정교화를 써보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보다 예, 로스가 밸리데이션 로스는 확 늘었죠. 2배 가까이 늘었고 액큐러시도 뭐 0.1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이거 보시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로, 스위시, 민시 뭐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 사실 저도 여기 거 안 써봤는데 일단 네, 안 써보긴 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첫 번째 거 갤로는 이 아까 이제까지 그 활성함수
모양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각져 있거나 뭐 단순한 모양.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각져 있는 모양을 약간 이제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써서 얘는 이제 그 정규 분포 가우시안의 누적 함수를 써요. 이제 표준 가우스 누적 분포 함수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를 이 누적한 거예요. 이게 요게 정규 분포고 이게 이 누적한 거고 요걸 쓴 거예요. 요거 기억갔죠? 요거. 되게 어떻게 보면 시그모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요걸 쓴다.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앞에다가 그 Z값을, 그러니까 X값을 곱해서, 입력값을 곱해서 쓰고, 예, 사실 이제 이거보다 이제 스위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어떤 베타 값을 곱해줘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쓴다. 그리고 미쉬는 요 탄젠트 H에다가 소프트 플러스의 공식은 요건데, 이걸 넣어서 쓴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복잡한 모델에서는 이게 은근히 잘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안 좋다고 그렇게 해서 막 그랬는데 아무튼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파라미터 붙이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갤루가 이거고 스위시가 이거고 네. 하여튼 스위시 같은 경우에 단조 증가를 보인다고 저 그래서 좀 그려봤는데 요 스위치 공식 보시면 시그모이드 베타 값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는데 베타 값을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늘릴 때 작은 충분히 작으면 이제 단조 증가로 보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단조 증가로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무튼 스위치는 기억하실 거는 스위치가 복잡한 모델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배치 정규. 제가 이제 앞에 살짝 설명드릴 때 초기화는 이제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배치 정규화를 보시면 배치 정규화를 많이 쓰죠 요새는 기본으로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걸 쓰면 이 그레디언트 소치 있는 폭주를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2015년 논문에서 나왔고 그 작동 원리는 뭐냐면 일단 입력을 어느 정도 표준 편차 정규 표준 그러니까 정규화를 시켜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 되게. 그런 다음에 이제 걔를 스케일링 일정한 그 크기와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분포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요 평균을 이동시켜서 이쪽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스케일링을 붙이면 이게 넓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적해지거나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평균을 이동하고 표준 편차를 바꾸는 거를 이제 정규화를 한 다음에 한다. 이 방식을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4개 등장하는데 일단 그 배치 정규화 그러니까 그 배치마다 뒤에 배치 설명이 나오나?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학습할 때 쓰이는 그 데이터 배치마다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해요. 그래서 변수가 지금 2개 생겼고 이걸 가지고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스케일로 넓적하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혹은 그 수평 좌우로 이동시키는 베타 편향을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는 요 2개는 이제 배치에 따라서 계산되는 파라미터고요. 얘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오차 그 백프로포게이션 기반으로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예요. 이 이거 뭐라고 하죠? 감마라고 하나? 감마랑 베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파라미터가 4개 등장하는데 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감마 베타 그리고 4개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교한 다음에 다시 이동시킨 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원점에 맞춰서 다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동하고 스케일링 함으로써 그 학습에 맞는 이제 분포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그 배치 정교화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거를 어떻게 할지 위해서 이제 이걸 다 로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알아서 학습에 최적화되게 이 모양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더 똘똘하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면, 이 레이어를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얘를 넣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댄스 레이어가 있으면, 요 안에, 이제 얘가 지금 클래스에서는 그 댄스층 만들 때, 밀집층 만들 때, 이 안에 그 액티베이션 방식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에 다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요새 근데 실제로는 요 맨 마지막에 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닙니다 이게 뭐 많이 이렇게도 많이 하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파라미터 4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평균, 분산, 알파, 감마, 베타.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엠리스트가 28 바이 28인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널이 한 개짜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거죠. 흑백 이미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28 바이 28이라서 입력이 2개 곱하면 784거든요. 그런 다음에 784를 받아서 출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거예요. 보시면 파라미터가 3137개, 6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거냐면 결국 이제 아까 저 파라미터가 4개라고 했잖아요. 4개. 4개인데 각각이 784개 곱하기 4 하면 이제 이게 313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변수가 입력한 700 변수 700 입력층이 784개에다가 4개가 있다. 밑에 거도 보면은 이렇게 입력 300 받았으면 3 곱하기 4 1200 100 곱하기 4 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변수가 늘어난다. 근데 이제 그 감마하고 베타는 보시면 이제 학습이 되지만 요 민하고 평균은 어차피 배치로부터 학습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얘 2개는 학습이 되는 놈이고 요 2개는 학습이 안 되는 놈이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 뜨고 옵티마이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옵티마이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쓰고 에큐러시 매트릭스 잡아서 학습을 시키면은 학습이 잘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기다렸네요. 최대한. 근데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막 발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탄젠 데이트 같은 거 쓰면 막 발산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방법을 이제 그레디언트 일정이 크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2개 벡터가 있으면은 이게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을 때 변수가 2개 있다는 뜻이겠죠. 뭐 이거를 뭐 일정한 값 기준으로 예를 들어 1 기준으로 잘라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2개의 어떤 대각선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노름 해서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레디언트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그냥 이거에 제곱해서 이제 거리가 1이대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1을 차지하고 얘는 이거에 비해서 앞에 거는 이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엄청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데이터 형식을 보고 데이터에 맞게 혹은 목표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학습이 잘 어려울 경우 데이터가 적어서 학습이 어려울 경우 심지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으면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전이학습 사전 훈련층을 재활용하는 전이학습이 필요하게 돼요. 이 전이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작업 A가 있고 데이터가 없는 작업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되게 비슷해. 하지만 A는 B가 데이터 너무 적어. 이럴 경우에는 이 비슷한 A의 요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요 아래층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나오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요 아래쪽인 기본적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아래쪽은 부분을 학습을 안 시키게 프리즌이라고 해요. 프리즌? 어떤 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안 시키게 만들고
그 위에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 얼마 안 되는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쓰겠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습이다. 별게 아니다.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시키는 층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도 빨리 학습되고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된다. 성능이 이 적은 데이터로 이거 다 학습시키는 것보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예제가 뒤에 나오는데 예제 상황은 일단은 그 엠니스트 패션 데이터 이거 가지고 얘를 1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8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작업 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주고 8개의 학습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줄여. 적은 데이터로 나머지 8개를 뺀 나머지 샌들과 슈츠 2개에 대해서 이진 분류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은 데이터로 2개로 분류하는 거 말고 이 첫 번째 모델로 학습시킨 거를 전위 학습을 시켜서 또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 적은 데이터로 요 2개로 구분하는 요 작업 B 모델보다 모델 A로 전위 학습시킨 모델이 성능이 한 1점 몇 프로 이상 더 잘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요 예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학습 방법은 뭐 데이터를 잘라내요. 이렇게 뭐 폴로버랑 티셔츠로 아이들 요 2개를 구분하는 모델 B를 이따 만들 건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모델 A용 데이터셋을 이제 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요 아이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 2개를 뺀 모델 A용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2개만 갖고 있는 모델 B용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다시 학습과 밸리데이션용으로 만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 A용과 B용 데이터를 만든 다시 이제 위에 모델 B는 이제 데이터를 200개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일부러 다시 더 많은데 200개만 이제 사용해서 이제 요 상황을 연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A를 만드는 거는 뭐 앞에 했던 것처럼 뭐 받아서 입력층 하고 뭐 렐로 써가지고 층 3개 만들고 또 10개 중에 2개만 분류하는 거여서 판이고 소프트맥스 쓰게 써야겠죠. 다중 분류니까 이렇게 모델 A 만들고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봤더니 뭐 모델 A는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 사실 이거는 이걸 만드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에큐러시는 뭐 이런 거 최종 평가는 하지 않아요. 일단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B를 이제 이 모델 A를 쓰는 거 하기 전에 이제 모델 B를 이제 아까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데 이제 얘는 그 분류 문제잖아요. 이진 분류잖아요. 2개 중에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모이드에 이제 쉐입이 출력 쉐입 1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로스도 아까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였는데 여기는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해본다.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 너무 잘 나오는데? 예. 잘 나오네, 잘 나오네요. 책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보다 더 잘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B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전위학습을 하는데, 전위학습 할 때, 이렇게 클론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해당 모델의 맨 끝에 부분 레이어만 새로 뭐냐, 이진 분류로 쓰면 얘가 이제 이 밑에 부분을 공유하거든, 메모리상에서. 그래서 A를 학습하면 B도 두 번째 것도 요것도 학습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는 이제 불러온 모델을 가지고 클론을 해요. 클론 모델을 하면 얘는 이제 그 모델을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까지 그대로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뼈대만 복사해요. 뼈대만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로부터 웨이트를 가져와서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얘랑 완전히 분리된 서로 다른 객체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 레이어를 날리고 걔를 이제 덴스 레이어를 이제 추가하죠. 분류용으로. B는 이제 이진 분류니까.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일단은 맨 마지막 레이어를 빼고 나머지를 다 학습이 안 되도록 프로즌 시켜요. 그러니까 동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걔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시 동결을 프로즌 풀어주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요.
뭐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위에 단이 좀 더 학습이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걸 이제 그 모델 A를 아래다 프로즌 하나 요 부분 학습을 동조시킨 부분 풀고 하게 되면 요걸 초기 값으로 해서 다시 학습을 미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파인 튜닝 이 책이 파인 튜닝 별도의 챕터로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파인 튜닝이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한번 불러온 걸 해가지고 위에 부분만 학습시키고 그 다 풀고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러면 실제로 적성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아까 0.18, 0.918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성능이 여기 있네요. 한 25%, 24% 좋아지더라. 이게 되게 훌륭한 거죠. 거의 25%가 올라가는 건데 5대 성능 우율이 이 정도 감소한 거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훌륭하면 한번 의심을 해봐라. 라는 게 책의 얘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항상 결과가 좋으면은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왜냐면 이제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요 설정 같은 게 아마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 쓰여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되게 파인튜닝이 엄청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과적합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이학습은 사실은 이게 그 완전 fully connected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dense 레이어라는 게 앞단의 레이어하고 가중치를 그냥 전곱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전곱 이거 뭐라고 표현해주지? 좀 2 곱하기 웨이트가 예를 들어 뭐 5개였다고 앞에 있는 입력이 10개였다 그러면 5 곱하기 4 모든 입력과 모든 웨이트를 다 하나하나씩 다 곱해서 만드는 웨이트가 엄청 커지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웨이트 보시면 뭐 웨이트 수가 뭐 이러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웨이트 수가 엄청난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파라미터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작동을 잘 안 한다. 그죠? 이렇게 전이학습은 이렇게 어, 완전 연결 네트워크를 잘 작동 안 한다. 그래서 뭐 과적합 된다 한마디로 과적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가 좀 심장신경망 쪽에서 더 잘 작동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심치심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막 뭐 인셉션이라던가 뭐 이런 거 엄청 길거든요. 뭐 레즈넷 뭐 이런 거. 이게 결국 이제 정말 심층 아까 뭐 100개까지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심층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파라미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그때는 근데 잘 작동한다. 뭐 깊고 많지 않은. 아무튼 뭐 컨셉만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능이 안 나오면은 설명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셉 설명을 위한 토이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비지도 학습을 쓰는데 비지도 학습은 뭐 오토 인코더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을 하는 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오토 인코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게 데이터가 레이블이 없어요. 대신 이제 입력값이 출력값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값 출력값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입력값을 넣었을 때 좁아졌다가 다시 바틀렉처럼 좁아졌다가 커지는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거 학습시키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지도 학습인 거예요. 정답 자기 자신 정답 맞추도록 똑같이 맞추도록. 그래서 요거를 학습시키는 요 레이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볼츠만 머신이라는 방식인데 얘는 뭐냐면 레이블 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입력층하고 인력층을 통해서 이제 앞에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은닉층 하나 학습시키고 요거를 얼려놓고 이렇게 다음과 이거 하나씩 누적해 가면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제 요 나머지 층을 이제 레이블된 일부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다. 이런 어프로치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한번 전체 층을 한 번에 얼려놓고 이렇게 개인이나 뭐 이런 오토인코더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사용한 그 부분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출력층 위에 끝부분 출력층에 가까운 부분만 이제 일부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뒤에 오토인코더하고 개인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학습에서 사전훈련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유사한데, 예를 들어 얼굴 인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수집된 랜덤한 인물 사용해서 일단은 아까 뭐 이런 오토 인코더를 쓰거나 아무튼 인터넷상에 있는 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신경망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일부를 이제 출력층에 가까운 부분을 학습시킨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 우리 트랜스포머 배울 때도 나왔었는데, 코퍼스 대용량의 코퍼스 말뭉치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그, 그 안에 있는 빈칸을 막 만들어 놓고 빈칸 채우기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학습된 위 요 두 개로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지리 응답을 하게 되는 부분 태스크를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미세 튜닝한다. 뭐 그런 방식이고, 뭐 그런 걸 이제 뭐 자기 지도 학습, 스스로 레이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시키는 뭐 자기 지도 학습 방법도 쓴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층신경망은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옵티마이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옵티마이저를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이 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방이 너무 더워서 제가 창문 좀 열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아유, 더워가지고. 우선 이제 경사강법을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죠. 뒤에 있는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경사강법은 사실 그동안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비용 함수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모델을,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 일단 요 비용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맨 출력층에 있는 결과물이 이제 실제 정답하고 얼마큼 멀어지는지를 놓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출력 결과를 예상치죠. 모델의 예상치를 실제 정답을 뺀 거.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이제 그 각각의 그 층에 있는 가중치, 이게 웨이트예요. 각 층에 있는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게 이제 비용 함수 값이에요. 그때 이제 그게 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이 기울기와 반대되는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음수잖아요. 음수의 반대되는 방향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얼만큼 가냐? 요 학습 스텝. 그러니까 방향은 알겠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스텝을 갈 거냐? 그게 바로 에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학습 러닝 레이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울기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서 이 비용 함수의 그레디언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세타에 도달하게 된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사강법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경사강법은 전체 훈련 데이터 한 방에 빡 배치로 줘서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방의 데이터는. 그리고 확률적. 근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에도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크면 메모리에 올라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모든 걸 한 번에 계산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를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일부 하나를 뽑아가지고 걔에 대해서 하겠다. 이 스토캐스티가 확률적이란 뜻이니까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랜덤 샘플하게 뽑아가지고 걔로 그레이디언트 계산하겠다는 게 SGD고, 미니 배치 경상법은 요 두 개의 절충안인데 이건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들다. 한 방에 다 하기. 이게 근데 하나만 뽑다. 하나만 뽑으면 얘가 더 자주 업데이트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샘플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하게 돼요. 그레이디언트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일부를 배치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나눠서 학습을 하자. 이렇게 절충안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그 층 모델을 만드는 함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컴파일 해주고 이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를 넣는데 이 함수는 이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이 만들어져서 학습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만 예를 들어 뭐 여기서는 SGD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뒤에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뀐다. 요거를 호출할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뭐 모멘텀 최적화나 네스테로이드 가속 방사능 이런 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반좀 왔나? 반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 양이 많아요. 모멘텀 사실 이게 엔간한 책이네요. 이게 챕터 하나인데. 이게 모멘텀 최적화 설명드릴게요. 모멘텀 최적화는 1964년에 이제 보리스 폴약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속도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 개념에 비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까지 설명했던 게 이제 요 경상법이 일종의 속도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속도. 이게 지금 미분을 하잖아요. 속도는 S equal VT, 그러니까 V는 T분의 S. 그러니까 속도 공식을 보시면 이게 일종의 그 속도? 속력? 속도? 아무튼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 순간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요 결국 미분이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미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중치에서의 요 특정 가중치에서의 요 미분. 이걸 속도로 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속도를 보고 기본 방식의 속도인데 이 속도를 사용하는 경사광법 그레디언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속도 유사하다. 근데 여기 모멘텀 최적화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의 변화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속도라는 거잖아요. 속도, 가속도. 보면은 예, 뭐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한 게 속도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포지션에 따라서 거리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속도는 이렇게 되고 그때 가속도는 요거 다시 미분한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물리가 생각나시면 어느 정도 친숙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를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저 웨이트를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원리는 이게 지금 아까 보신 그 옵티마이저에 보면 요 부분에 이제 얘가 있었잖아요. 얘. 얘를 쓴 게 아니라 여기다 M이라는 거 있어요. M. 모멘텀이라는 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의 속도고 이게 과거 시점의 속도예요. 그리고 여기 베타 값을 여기다 줌으로써 과거로 갈수록 이제 디케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계속 누적해서 과거 값은 이렇게 계속 곱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과거 값은 좀 디케이 되고 작아지고 최고가 아무튼 누적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튼 요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 차이를 변화량을 구해서 이걸 가지고 갱신을 하게 됨으로써 과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네, 네.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추세를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냐? 그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에 그레디언트가 얘는 이제 줄어들면 갑자기 속도가 빡 줄어들면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갱신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속도를 쓰게 되면은 빡 줄어들더라도 과거의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좀 덜 빠진다 하는 거고 그림으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
옵티마이저 보면 뭐,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아, 이거요, 그럼.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 기존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항법은 여기서 멈추거든요. 기울기 0이니까. 하지만 이제 과거에 내려오던 게 영향을 받아서 요게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지금 아까 보신 요 그림이 요거거든요. 요거 X축이 웨이트고 비용 함수인데 뭐 이런 식의 그 굴곡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경상법은 여기서 멈춰요. 그냥 여기가 기울기 0이잖아요. 이분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거께 있어가지고 슉 넘어가서 이제 더 로컬 미니마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미니마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뭐 설명 어려워도 구현은 쉽죠. 뭐 이렇게 미니멈 값을 주면 돼요. 이 값을 주면 된다. NCGD를 쓸 때 옵션으로. 그 다음에 네스테로프 가속 경사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그 방금 전에 보셨던 모멘텀 최적화에서 모멘텀을 업데이트 할 때 좀 달라져요. 아까 거 보신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 기억하기 힘드시나? 요거 써드릴게요. 네. 그런데 네스트루프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까 건 요거 지금 요건데 보시면 여기에 요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멘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구했다면 특정 시점에 구했다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는 거야. 그림 이게 나려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존에 기존에는 뭐 여기에서 요 시점에서 이렇게 경상을 구했다면 얘는 이제 앞에 거는 지금 생략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기존 거를 한 번 더 더해서 여기에서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등고선 같은 건데 이게 사실 안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X, Y가 다 웨이트라서 이게 안으로 움푹 파여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고 기존 거는 이제 추세 경상급 요 시점에서는 이게 요렇게 요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근데 이제 과거 거에 반영해서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감으로써 이제 좀 더 한 발 더 가서 반영하기 때문에 좀 더 요 흐름을 따라서 잘 간다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작동한다고 하네요. 뒤에서 나오는데.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어렵지만 쓰는 건 쉽죠.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 주고 네스테로프 결정을 true로 해주면 그냥 쓸 수 있다. 네, 그렇지가.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뭐 한 10번 정도 갔는데 지금은 똑같네. 예,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토익 의전풀이라서 충분히 효과가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다 그레이드, 에이다 그레이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 경사하강법을 기반으로 한 옵티마이저인데 각 매개 변수의 학습률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그 적응적 학습률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일단 그레디언트로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요 함수를 쓰긴 하는데 보면 요게 들어가요. S. 입실론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이게 뭐 혹시 S가 0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있는 안정을 위한 작은 텀이고 S로 나누는 S가 뭐냐면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원소별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곱셈을 해서 과거 거의 누적인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웨이트가 큰 놈, 개별 웨이트가 뭐 5개다 그럼 5개를 각각의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이거 사실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트가 큰 놈이면 큰 놈일수록 학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길쭉한, 이게 둘 다 세타고 옆으로 길쭉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시면 세타 1과 세타 2가 있는데, 요 경사를 보시면은 그 세타 2는 사실 별로 변화가 없는데 세타 1이 변화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사관법을 쓰게 되면 이제 경사가 급한 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막 좀 막 들쑥날쑥하게 되고 막, 예, 제대로 뭐지 제대로 이렇게 최저점을 찾아가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무 큰 경사를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놈은 약간 학습이 좀 덜 되게 일부러 이제, 예, 경사 가파른 차원에서 가파른 웨이트 웨이트 차원 혹은 웨이트는 학습률이 좀 빠르게 감소하게, 학습률을 좀, 예, 빠르게 감소시켜가지고 너무 널뛰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막아주겠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뭐 그 학습률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 차원의 경사도에 따라서 학습률을 조절해서 최적화 과정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 잘 되더라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 웨이트가 큰 놈이 너무 빨리 학습률이 떨어져. 나눠서 이걸 작게 만드는데 해당하는 특정 웨이트가 너무 빨리 학습률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힌튼 교수님이, 이거 너무 학습이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하되 얘를 좀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을 해서 S 값을,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곱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이제 페널티를 주는데 이 로우라는 0.9를 설정하면 잘 작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해서 곱해지거든요. 이렇게 대입하고 곱하고 대입하고 곱하고 로우가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감세율을 줘서 이제 그 과거의 영향을 좀 줄이고 최근의 영향을 좀 이렇게 더 크게 줌으로써 너무 이제 감소시키는 거는 맞긴 한데 너무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건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너무 빨리 에이다 그레이드가 학습률이 줄어드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서, 사실 뒤에 설명들이 아담 전에는 거의 다 이걸 썼다고 해요. 이게 이제 주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의 어떤 종합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다 가져왔어요. 좋은 점만 다 가져왔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제 가중치 갱신 하여튼 S값 그것도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모멘텀 갱신할 때 나왔던 이거 있잖아요. 모멘텀 벡터 갱신. 요것도 일단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요 뒤에 거에 설명드릴 건데. 요게 방금 나왔던 거고, 요것도 이제 모멘텀 갱신할 때도 이게 누적으로 하는데 요 부분에 이제 그 지수 평균적으로 과거 거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베타 1을 줘가지고 모멘텀 벡터도 쓰고 제곱 그레디언트 지수 감소 평균 방금 설명한 에이다 그레이드, RMS 프로에 대한 것도 쓰고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요거 약간 그 모멘텀 쉘프 약간 요거 비슷하게 최적화시키 바꾼 거죠. 아무튼 요것도 갖다 쓰고 RMS 프로 부분 아이디어도 가져와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모멘텀 최적화처럼 이게 M이 있는데 이렇게 M에다가 요 S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다 보겠다는 거죠. 요헷 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초기화 단계에서 M하고 S가 되게 작은 값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작아져서 맨 처음 부분에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베타 값이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빼가지고 나눠주면 이게 배수 커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초반에 학습이 안 되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요거 S값과 M값을 이렇게 준다. 근데 요걸 쓰면은 이제까지 나온 것들과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아담을 쓰죠. 아담 쓰는 방법도 그냥 아담 호출해서 쓰면 돼요. 네. 베타랑 베타2는 이런 식으로 설정. 근데 요게 이제 좀 학습을 해줘야 되겠, 그러니까 요 부분을 파라미터 설정해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 값으로도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담맥스는 뭐 N 아담? 뭐라고 읽어야 돼? 나담인가? 그리고 아담 W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어떤 약간 뭐 마이너한 뭐 마이너하다고 좀 그러는데 아무튼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이런 거에는 뭐 아담에다가 레스트 오프 기법을 더한 거라던가 하고 아담에다가 뭐 웨이트 디케이 기법을 적용했다던가 뭐 이런 식인데 모르겠어요. 잘 쓰나?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 최근 아까 그때보다 최근 뭐 그렇다고 엄청 최근은 아니지만 2017년은 아무튼 아까 것 때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서 써볼 만하지 않나. 뒤에 예제로 있긴 해요. 아무튼 근데 쓰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뭐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만 하면 되니까. 옵티마이저 설명드렸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스케줄링,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하는 거랑 뭐 규제랑 드롭아웃 정도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우선 이제 학습률이라는 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 일정한 그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얼마만큼 그 그레디언트를 반영해서 건너뛸 것인가, 뭐 그렇죠. 갱신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학습률이 이제 너무 많거나 너무 작을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영사 이거 한국어가 안 되죠? 이게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은 당연히 학습이 너무 늦게 되고 너무 크면 보시는 것처럼 막 널뛰기를 하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이 필요하다. 너무 많으면 막 발산의 손실이 막 늘어나고 너무 적을 때 너무 느리고 그래서 학습률을 적절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5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듭 제곱 기반 스케줄링, 지수 기반 스케줄링, 구간별 고정 스케줄링, 성능 기반 스케줄링, 원 사이클 스케줄링. 이 책에서 미는 거는 이 원 사이클 스케줄링인데 아쉽게도 이 4가지는 전부 다 케라스에 구현이 돼 있는데 원 사이클 스케줄링은 구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책에서 구현을 해서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 작동한다라는 거고. 이따 거듭 제곱 기반 스케줄링은 뭐냐면 뭐 수식으로 치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식 설명을 드리면 이 에타 제로가 초기 학습률인데 요 t는 현재 이제 이게 각 에포크당 안에 있는 뭐몇 스텝을 학습시키는가인데 이제 t가 현재 스텝이고 그 s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그 각 에포크당 몇 번을 학습시킬지에 대한 스텝 횟수예요. C는 뭐 일반적으로 1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냐면 이 T가 이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 분모가 나누기니까. 그러니까 작아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다가 좀씩 거듭적으로 기반으로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의 스케줄 인버스 타임 디케이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초기 값이고, 요 디케이 스텝, 레이트, 스테어키,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러닝 레이스로 스케줄을 주면은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스텝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테어 케이스라는 옵션이 나오는데 이 폴리스로 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수로 감소하는 거고 이게 나는 요 일정하게 좀 유지했다가 감소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스테어 케이스 추로를 주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 하는 거고 뭐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해보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지수 기반 스케줄링은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쉽죠. 공식이 좀 전에 보신 버듭 제곱보다 얘는 이제 그냥 일정한 그 1보다 작은 값을 곱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s분의 t이기 때문에
S가 정해진 학습 횟수고 T가 이제 그 몇 번째 학습을 하고 있냐인데 이제 이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전체 여기 곱해지는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게 된다. 쓰는 방법은 이제 함수를 exponentially decay를 쓰고 뭐 여기 있는 러닝 레이트 쓰고 decay 스텝 쓰고 레이트 쓰고 뭐 스텝 아까 보신 거의 유사해요. 그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급격하게 감소해요. 아까보다 훨씬 급격하죠. 여기 좀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얘는 뭐 지수 감소를 하기 때문에 확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 기반 스케줄링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밑에 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갖다 쓰는데 이걸 또 직접 구현도 할 수 있어요. 직접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수 기반 스케줄러를 아까 걸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의 그 지수 기반 아까 보신 이게 촉기 값이고 이렇게 지수로 곱할 건데 에폭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렇게 쓰면은 이 현재 몇 번째 에폭인지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에폭에서의 그 러닝 레이트하고 그러니까 초기 그 러닝 레이트하고 S 값 전체 S 값을 이제 어디선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뭐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호출할 때마다 계속 그 어디서 외부에서 기억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의 클로저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클로저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뭐그 파이썬 기본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함수가 정의된 환경이란 건 보통 어떤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정의된 환경 스코프를 기억해서 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함수다. 그러니까 함수가 생성될 때 변수나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스코프에 호출되더라도 그 함수를 기억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데 요 함수는 한번 호출되면 이 안에 있는 변수나 이런 거 사라지는데 얘를 함수 안에 다시 넣어요. 넣으면 얘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 초기값과 S값과 이런 거를 얘 안에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함수는 호출이 요 함수 호출이 되면 요거 이제 요 함수를 밑에서 쓰는데 한번 호출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은 사라지거든요. 메모리상에서. 근데 요 클로저 형식으로 쓰면 이제 여기 호출해서 요 안에 걸 받아오면 얘는 이제 호출될 때 여러 번 호출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변수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변수상 편의성이 있어서 이거 쓴다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길게 설명을 했네요.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 앞에서 설명한 그 모델 만드는 변수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 만들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방금 만든 요 클로저로 만든 요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에폭마다 요 아까 그 지수 기반 스케줄링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네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러닝레이트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구간별 고정 스케줄링은 일정 구간, 그러니까 그 T 아까 위에서는 T 나왔잖아요. 학습 몇 스텝이냐 그 T에 따라서 학습에 따라서 러닝레이트 알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에폭에 따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에폭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원하는 이제 스텝 와이즈 컨스턴트 디케이라는 놈은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 구간에 맞춰서 예, 그 아니 바운더리가 이 바운더리를 주면 이 바운더리 전에는 예, 요 사이에는 예, 요 넘어가면 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스텝별로 이렇게 고정된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뭐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함수를 하고 그걸 이제 클로저로 이제 불러오게 해서 아까랑 똑같죠 구조가 이렇게 가져오고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런닝레이트 스케줄러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거를 지금 막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요 놈은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들어야지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익스케지라고. 아무튼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익스케지로 밑밥을 깔았고, 그 다음에 성능 기반 스케줄링은 뭐냐면 검증 오차가 감소하지 않으면 학습률을 감소시키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reduce LR, 러닝 레이시겠죠. LR on 플레이추가 뭐 초원, 뭐 평평한 지대, 뭐 공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떠한 그 매트릭, 그러니까 보통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액큐러시를 썼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큐러시가 변화가 없으면 얼마만큼 페이션트 5 때문에 이제 5번 F만큼 변화가 없으면 이제 팩터 5는 이제 러닝 레이스에 곱해줄 팩터예요. 0.5로 그러니까 반절로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5번 동안 돌려서 변화가 없으면 반절로 만든다.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쭉 하다가 여기서 이제 검증 손실을 썼네. 검증 손실이 일정 정도 뭐 일정 범위 내를 가면은 여기 이거 뭐이 정도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보나 보죠. 5번.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 그냥 반을 빡 깎아버린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성능 기반 스케줄링 방식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쓰고 있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원사이클 스케줄링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1918년 레슬리 스미스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제 그 훈련 절반 정도는 초기 학습률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으로 N1까지 증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초기 절반 동안 초기 학습률에서 N1까지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다가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을 선형적으로 N0까지 다시 줄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몇 번 F는 아주 작은 걸로 학습시킨다. 그래서 보통 N1은 N0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걸 꽉 내렸다가 아주 작은 걸로 좀 마지막 학습시키면은 잘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클래스를 통해서 이 콜백 함수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런 원 사이클 스케줄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초기값 가져오고 이제 맥스값 가져오고 보통은 이 초기값이 맥스값이 한 10분의 1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타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터레이션 횟수구나. 이터레이션 횟수고 최대 러닝 레이스고 요 초기 러닝 레이스는 이게 있으면 이걸 쓰고 아니면은 이거의 10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라스트 이터레이션 맨 마지막 거는 이제 그 막 엄청 작은 거 그거는 받으면 이걸 쓰고 아니면 요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각각 구간별로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형적으로 보관해서 선형해서 이제 그 횟수에 맞춰서 선형적으로 이제 늘려가거나 줄여가는 걸 하기 위한 함수고요. 요거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구간 처음부터 중간 지점 그리고 뭐 중간 이후 지점 이런 식의 아까 그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선형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고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엄청 작은 걸로 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요렇게 그 클래스를 구현해가지고 얘를 콜백 함수에다가 등록을 시키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콜백 함수에다가 등록을 시키면 얘가 이제 토크를 거기에 맞춰서 아까 원타임 스케줄러에 맞춰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스케줄링 방식이고 이거는 사실은 저도 안 써보고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기존에는 다른 책들에서는 보통 이제 앞에 거 3개나 뭐 3개나 4개 요 정도만 소개했는데 이제 원타임 스케줄 사이클 이거는 소개한 책이 많이 없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를 통한 과저가 방법. 결국에 이제 신경망이라는 게 파라미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적화 가능성이 커져서 어떻게 하면 과적합을 억제시킬까라는 게 이제 규제 내용이고요.
이 규제는 이제 L1 규제가 있고 L2 규제가 있어요. L1 규제는 이렇게 규제 텀을 넣을 때 이제 그게 어떤 절대값으로 하는 거고, L2는 이제 제곱함을 쓰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책 아마 후반부에 앞에 챕터 4나 뭐 챕터 초반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식의 그 규제 텀을 설명한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제항이 뒤에 붙거든요. 이게 페널티예요. 왜 페널티냐면 이게 로스 함수에다가 플러스로 붙이기 때문에 이게 로스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로 더해지는데 그럼 로스에 더해지면 근데 어떤 식으로 더해지냐면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별로 웨이트 값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스에 대해 영향을 받을 때 이제 웨이트가 큰 놈은 이거를 크게 웨이트 이거 미분 이거 이제 프로페게이션 하면서 미분해 가는데 이 웨이트가 큰 놈은 이게 로스가 더 커지는 거고 웨이트가 작은 놈은 로스가 작은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 항인데 이게 지금 이게 절대값이잖아요. 이게 L1 규제예요. L1 규제. 근데 이게 만약에 제곱으로 돼 있으면 웨이트에 있겠죠? L1 규제. 이게 L1 규제고 이게 L2 규제는 이건 스퀘어 제곱해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L2 놈을 쓰는 건데 이렇게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규제를 주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쏘라고 부르고 L1 규제를 L2 규제를 이제 릿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면 어떤 식의 결과를 가지냐면 이게 아까 그 L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L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이 되고 L2 같은 경우는 0점으로부터 거리게 되면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XY가 여기 파라미터가 두 개일 경우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 두 개만 보시면 이게 XY가 파라미터 두 개인 경우고 요게 이제 뭐냐면 코스트 펑션을 이제 등고선으로 그린 거예요. 등고선으로 그린 거고 결국 이게 두 개 만나는 지점, 접점. 이 접점이 이제 그 최적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최적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두 개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출처점을 가지는데 얘를 잘 보시면 이게 뾰족하잖아요. 뾰족해서 이 만나는 점이 대부분 이 요 모서리에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를 가지냐면 이 모서리 상에서 이 점에서의 세타 1은 0이에요, 0. 그리고 세타 2는 어떤 값을 갖고. 이 경우에는 세타 1은 되게 작은 값을 가지지만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타 2는 어떤 값을 갖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웨이트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어떤 이 꼭지점에서 이게 사실 두 개여서 그렇지 이게 여러 개인 경우에도 이런 꼭지점에 갔을 때 특정한 파라미터 값이 그냥 0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스파스한 모델이 되거든요. 스파스한 모델이라는 거는 심층신경망을 고정하는 웨이트들이 0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웨이트의 값 자체가. 그리고 요게 덴스한 밀집형이 되는 건데 왜냐면 0이 아닌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요. 이 L2 넣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L1 규제와 L2 규제를 보시면 이제 요걸 쓰는데 L1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희소성을 촉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모서리에 만나서 이 0이 돼버리는 웨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중치의 많은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과적합을 좀 많이 줄이고 또 학습도 빨라져요. 왜냐면 0이 돼버리는 학습 이제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밑으로는. 그래서 이제 L1, L2 교재는 뭐, L1 교재가 좀 더 학습률을 올리고 스파스하게 만들어 모델을 근데 그렇다고 성능이 이게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구현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그 펑션 툴스의 파셜이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클래스를 쓰거든요. 얘가 뭐냐면 이제 그 반복해서 어떤 레이어를 만들 때 이제 어떤 틀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아까 보시면 얘를 요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썼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걸 여러 개 쓸 건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파셜이라는 거에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이제 요 파라미터를 외부에서 이제 줄 수 있어요. 여기 얘를 바꾸거나 얘를 바꾸거나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요 틀은 기본적으로 또 반복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편하죠. 그래서 약간 좀 코드 중복을 줄이는 그런 함수인데 이거 저도 처음 써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걸 쓸 때는 앞으로 이거 쓰면 깔끔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고 여기 좀 덴스 레이어의 그 파라미터 개수를 여기 1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만들고 사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SGD 옵티마이저 주고 학습시켜서 한다. 그래서 근데 이때 그 레귤레이터 보시면 이제 여기 L2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L2 노름에 이제 규제가 되는 거고 요 L1으로 바꾸면 L1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그 감마 값인가 감마 감마인가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값이에요. 요 규제를 할 때 요 값이에요. 요 값을 준다. 그래서 페널티를 얼마만큼 세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0이면 아예 페널티 안 주는 거고. 그런 식이고 이제 드롭아웃 거기서 규제 기본적인 경우 아마 앞에 나올 텐데 예. 더 디테일한 건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롭아웃은 이제 힌든 교수가 2012년에 제안한 건데 되게 많이 지금도 많이 쓰여요. 과적합을 줄이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랜덤하게 출력층을 빼고 입력층과 중간에 있는 놈을 랜덤하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서 학습을 할 때마다 에폭마다 이걸 없애서 그럼 없앨 때 근데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이제 확률 P를 줘서 이걸 드롭아웃 비율이라고 하는데 레이시오를 주고 그래서 뭐 10에서 50 사이로 보통 주는데 10%면 이제 랜덤하게 전체에서 10%를 랜덤하게 날리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뽑힌 노드가 사라져서 돌아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이제 마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회사의 비유다. 그래서 이제 얘가 각각의 회사 직원이라고 치면 얘 회사 직원을 뽑기로 랜덤하게 이제 뽑아가지고 출근하지 않게 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출근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해 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덤하게 뽑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특정한 업무에 최적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다른 노드들의 일도 이제 같이 학습을 해서 좀 더 어떤 뭔가 좀 과적합을 하나의 문제만 노드가 최적화되는 과적합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왜 비유가 나왔냐면 제프리 힌턴 교수가 어떤 은행에 가서 기다리는데 은행의 직원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봤더니 이게 돌아가면서 쉬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은행들 직원들이 뭐 그렇게 주변 업무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일화를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디서 들었지? 교육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앙상블 비유는 뭐냐면 이런 회사의 비유가 아니라 앙상블 비유는 뭐냐면 이게 할 때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폭마다 이 랜덤하게 뽑혀서 그 노드가 사라지니까 그 커넥션이 바뀌는 어떤 그 네트워크가 에폭마다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앞에서 이제 배우겠죠. 앙상블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효과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일반화 성능이 올라가고 가격값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예를 들어 드롭아웃을 일정한 퍼센트라고 하면 이게 날아간 상태에서 이게 날아간 75%가 날아간 상태 그러니까 25%만 남는 거죠. 75%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가 이 남아있는 놈들이 이제 나머지 입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그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75명이 75%가 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오신 그 25% 남은 직원들이 나머지 4배 그러니까 4배의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롭아웃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다음에 아니구나. 설명 잘못했네. 그러니까 25% 확률 활성화 된다는 얘기는 흘러다니는 이 계속 연결되는 게
그 25%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연결되는 가중치의 개수가 이제 정상일 때, 이걸 안 했을 때 4분의 1이 되니까 학습할 때는 적은 양으로 학습하는데 실제로 돌릴 때는 이게 다 살아남아 있는 대로 돌리거든요. 학습할 때와 반대로.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데이터 그 가중치로부터 값이 4배가 뻥튀기가 된다. 그래서 학습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4배 뻥튀기 된 값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거나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그, 그 평가할 그 운영할 때 학습이 끝난 후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 할 때 4분의 1로 줄여서 해라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학습할 때 4배로 불리라고 하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P-1-P만큼을 나눠주면 얘가 이제 1-P면은 1 빼기 0.75면 0.25잖아요.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학습할 때 곱하기 요걸로 나눠주는 걸로 하면 이제 학습 때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이제 평가에 쓸 수 있다. 그걸 좀 유의하라는 건데 사실은 기본으로 다 제공돼요. 이거 아니 이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그냥 다 이거 반영해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 때 여기 드롭아웃이라는 놈이 이제 생겼죠. 드롭아웃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이제 레이어마다 댄스 레이어 앞에 이제 이렇게 드롭아웃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뭐 맨 마지막에만 넣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모델을 만들고 돌리면은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건데 예, 뭐 유사하게 나오죠. 트레인하고 학습하고 이제 MC 드롭 그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은 이렇게 만든 드롭아웃을 여러 번 돌려요. 여러 번 돌려서 여러 번 돌린 걸 가지고 뭐 구현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 번 돌리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평균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좀 더 안정화된 그러니까, 드롭아웃 자체도 앙상블인데 그걸 다시 앙상블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러 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델을 보통 일반적으로 요 모델 이게 프리딕트인데 이제 학습이 끝난 그러니까 학습이 끝난 모델을 쓰는 거예요. 드롭아웃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블 보통은 이제 요 경우에는 이게 그 모델점 프리딕터와 같은 건데 이게 학습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프리딕터 할 때 학습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트레이너블 툴로 옵션을 놓고 100개를 이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하나하나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그, 어, 그 엠리스트 패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샘플이 10,000개가 들어오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샘플이 10,000개가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프린트를 하면 그러니까 요 테스트용 데이터가 그 쉐입이 10,000개거든요. 그 행의 개수가. 그래서 이제 10,000 곱하기 10의 결과가 나오는데 한 번 돌리면 근데 이거를 10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0번 반복해서 얘를 쌓아요. 쫙. 그래서 이제 쉐입이 100만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쉐입 엑시스 제로면 얘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그 평균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쉐입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값은 결국 100번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좀 뭐랄까 튀는 값이 없어지겠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튀는 값이 없어지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몬테카를로 하듯이 얘를 이제 학습이 끝난 놈을 100번 돌려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예측을 하면 얘가 기본적인 100번 안 돌린 기존 학습된 건데 그 몬테카를로 들어봐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이제 9번째 인덱스인 건 맞는데 나머지 유사해 보이는 거에도 약간 좀 확률이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얘는 너무 자신에 차 있고 얘는 약간 좀 신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 신뢰 정도를 이제 그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요 정도 신뢰 정도를 변화 에러 텀이 있으니까 요 정도 이 답을 요 정도로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뭔가 신중한 결과 뭐 예측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요거 쓰면은 좀더
성능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나 네, 실제로 클래스에서 제공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아까 위에 보신 내용을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드롭아웃 부분에다가 만약에 그, 그 드롭아웃 부분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걸로 요즘 요 코드는 지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봤더니 기존보다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예,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맥스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들고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랑 다른 부분 좀 넘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예, 초기화 요거 쓰고 뭐 허초기화 쓰고 활성화함 쓰면 낮은 거면 L로 쓰고 깊은 거면 스위시 쓰고 정교화는 이제 뭐 낮은 층은 낮은 신경만 할 필요 없고 기본 신경망 배치기 연교화 쓰고 규제는 이제 뭐 가중치 감소 같은 거 쓰고 옵티마이저는 뭐 아담 W나 레스트 오프 그리고 학습률 스케줄링은 이제 원타임 스케줄링이나 뭐 성능 개발서 이런 걸 한번 세팅해 놓고 이거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뭐 약간 튜닝해 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아까 자기 전교화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기 전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큰 초기화하고 뭐 셀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옵티마이저 저 알파 옵티마이저 어디 갔지? 알파 어, 알파 옵티마이저 설명이 없네요. 원래 없었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쓰면은 알파 들어오시구나. 그러니까 알파 들어오면 왜 없지? 아무튼 이걸 쓰면은 그 자기 정규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습 문제를 좀 잠깐만 보고 맞춤 10분이 지났네. 그래서 뭐 글로리 초기화와 허초기화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뭐냐? 그레디언트 소실과 폭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허초기화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선택한 값이면 모든 가중치 같은 값으로 초기화해도 괜찮냐?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가중치가 랜덤하게 독립적으로 샘플링 돼야 돼요. 같은 거면은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하지만 편향은 0으로 초기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합성함수 뭐 렐로 뭐 이런 거 앞에 설명이 나왔었죠. 시그모이드는 뭐 확률로 나올 때, 그러니까 저거 이진분류에서 확률로 나올 때, 뭐 이럴 때 쓴다. 렐로는 빠르고 효율적이다. 사실 이게 제일 대중적이죠. 대중적이다. 그리고 SGD 옵티마이저 쓸 때 이거는 넘어가고 희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가중치가 이제 0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에런 규제를 쓰면은 0이 많아지기 때문에 희소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작은 가중치를 그냥 수동으로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들었는데 또 텐서플로우의 모델 최적화 도구라는 게 있대요. 이걸 사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여기 위에 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은 속도가 느리게 만드냐, 추론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냐, MC 드롭, 그 MC 드롭아웃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드롭아웃을 하게 되면은 훈련 속도가 느리게 되긴 하는데, 추론 속도는 뭐 어차피 뭐 그대로 쓰기 때문에 똑같고, MC 드롭아웃은 여전 100번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기 하지만 성능이 좋고, 신뢰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사이파테인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게 아마 토론토에서 만든 테라나에서 뭐 이런 데이터셋일 텐데 이것도 이제 10개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근데 아무튼 요걸 가지고 약간 이제 배웠던 거 앞에 배웠던 옵티마이저를 바꿔보거나 아니면은 뭐 정규화 배치 정규화를 모델에다 넣어보거나 뭐 아니면 뭐 배치 정규화 대신 셀루를 쓴다거나 루큰 정도하고 셀루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아까 소개는 안 나왔지만 뭐 알파 드롭아웃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기본 모델에서 바꿔가면서 해봤더니 성능이 잘 나오더라 라는 거를 이제 차근차근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원타임, 원사이클 스케줄러를 썼더니 또 잘 나오더라. 그럼 이런 식의 그 흐름을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의 내용의 효과를. 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또 몇 분 지났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계시나요? 다들? 없습니다. 네. 혹시 뭐 많이 내용이 좀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하셨다면 하여튼 요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요 내용들이 뒤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쭉 나올 거예요. 딥러닝 쪽은 쭉 나올 거예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라서 뭐 근데, 다 쓰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 개념들은 다 등장할 거라서 근데 한번 이게 좀 한번 읽어보세요. 개념은 알겠는데 이게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장단점들이 있나요? 그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뭐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게. 데이터 형태랄까 데이터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뭐 네. 크기라던가 뭐 목적에 따라서 선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미지 크기라던가 뭐 물 풀려고 하는 문제라던가 이미지 생성에서의 어떤 뭐그 객체 분류라던가 뭐 이런 거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들을 갖다 써야 돼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뒤에 책에서 쭉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언급될 때 이제 언급이 자세한 설명이 없을 거니까 이제 일단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눈도장을 찍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입니다. 네. 이제 뭐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2개 받고 딥러닝 2개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머신러닝 오늘 안 오신 최종호 책임님이 함장 분류 머신러닝 함장 분류 하시고 정훈 책임님이 이제 컨테이너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연동해서 실행하는 부분을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